모의고사 3회입니다. 3회. 자,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것입니다. 옳은 것. 지금 현금 흐름표는 이익잉여금으로 결손을 보전하는 거래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현금 흐름표 보신 적 있으시지요?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활동, 재무활동 해가지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을 기록하는 표인데 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요. 벌써 여기 보시면은 결손을 보전하는 거래는 나타나지가 않고 있어서 요 재무제표 1번 맞는 것은 정답은 1번인데 쉽게 찾을 수가 있긴 한데 2번은 왜 틀렸을지를 봐야 되잖아요. 자, 재무제표의 본문 또는 주석에 구분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유사한 항목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통합하여. 그쵸. 통합하여 표시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성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중요한 것이면은 따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유사한 항목끼리 통합을 해서 표시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일단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 혹은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등은 재무상태표 1로부터 자 2년 이내, 2년 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요. 자,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가 자, 판매 혹은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채권, 즉 예상매출금, 바드라움 등이 2년 이내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1년 이내. 그쵸, 1년 이내. 그리고 4번 장기성 매출채권, 장기미수금은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며 임차보증금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그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요. 자, 이럴 때는 특히 이제 밑에 보면 이렇게 계정 과목 있죠. 이쪽 계정 과목으로 오셔가지고 여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랬으니까 딱 오셔서 자, 기타 비유동자산을 딱 찍으시면은 네, 자 일단 끄고 자, 들어오시긴 하는데 조금 늦는다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찾으시면은 장기성 매출채권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장기 미수금이랑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장기 외상 매출금. 그래서 장기 바드러움 이런 애들은 다 뭐에 속하는 거냐면 기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는 항목이기 때문에 결국 4번도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자산 딱 찍어 보시거나 했을 때 투자자산이 176에서 200번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없으니까 4번도 틀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시다가 센스 있게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입니다. 매출채권 양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출채권 하면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러움인데 얘네들을 갖다가요. 돈이 부족하면은 매각을 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매각하셨을 때 우리 생각나시던 계정 과목 대변 쪽에 바드러움 같은 거 이런 거 딱 빼주시고 그리고 은행에 가가지고 실제로 매각하게 되면 은행에서도 아직 만기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거기서 할인료 빼고 들어오거든요. 이랬을 때 할인료를 우리가 뭐라고 처리했었죠? 계정 과목 936번 매출채권 처분손실 기억나세요? 네네. 이런 식으로 처분해버렸을 때는 이런 것들은 매각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또 차입거래가 있어서 두 가지 거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양도니까 양도를 해버리면은 그 전에 내가 행했던 권리 행사를 이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양도와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채권의 양도인이 매출채권을 양도한 후
당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차익거래로 본다. 차익거래로 본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매각거래면 전혀 이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죠. 팔아버렸으니까. 네. 근데 차익거래니까는 아직도 소유권은 나한테 있죠. 네. 그래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니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차익거래하고 매각거래가 있는데 매각거래는 완전히 권리가 넘어간 거고 차익거래는 돈을 좀 빌린 거죠. 얘네들 대신에 해서 뭐 단기 차익 돈을 좀 빌렸다든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2번 매출채권의 양수인이 양수한 매출채권을 처분할 자유로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쵸 이것도 차익거래로 볼 수 있겠죠. 네. 그쵸 양수 즉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팔았을 때 구입한 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처분한다 그러면 그건 매각거래지만은 이거는 매각거래가 아니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익거래니까요. 자, 매출채권의 이전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면 처분손익 같은 게 발생하겠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 2, 3번이 다 맞으니까 4번이 틀렸겠죠. 자, 왜 틀렸을지. 자, 매출채권의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신규로 취득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고금액이 아니고 항상 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틀렸어요.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처분손익 계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 맞았는데 끝에가 틀렸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3번. 자, 수익 인식 기준입니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도 참 심심찮게 나오는데 말이 어려워요. 그죠? 장기간 소유되는 용역 매출입니다. 용역 매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지어달라고 했을 때 그런 매출액은 진행 기준에 따라서 실현되는 거지요. 자, 어느 정도 기성고 해갖고 진행이 됐는지에 따라서 매출로 잡으시는 거죠. 수익을 인식한다. 맞는 말이겠고요. 그 다음에 회수가 불확실한 이자는 대가를 받을 것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 문맥상의 이상함이 없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고요. 자, 3번을 보시면 자, 시용 매출의 수익 인식은 고객이 물건을 사용한 날에 인식을 한다. 자, 여기 지금 옳지 않은 거 4번 위탁 매출 시 수익 인식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서 인식을 한다. 자,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요? 시용 매출 그렇죠. 경우, 네. 그렇죠. 시용 매출의 경우. 사용한 날이 아니라 구매의사를. 그렇죠. 의사를 표시를 해야 되죠. 의사 표시. 답은 3번이죠. 너무 잘하시네요. 오케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항공은 2019년도 1월 1일 날짜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취득세 10,000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은 합치셔야겠죠. 네, 기계장치 원가에 합치셔야 되겠고 일단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이 20만 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2020년도 6월 30일에 기계장치의 사용을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다시 사용할 예정으로 유휴 설비로 관리를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0년도 12월 31일 날짜에 자, 항공은 사용 재개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했어야 하거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그 계획을 철회를 하고 기계장치를 처분하기로 자, 마음을 다시 바꾼 거죠. 기계장치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2020년도 12월 31일 시점에서 기계장치 회수 가능액이 38만 6천 원이래요. 그리고 2020년도 감가상각비하고 손상 차손하고 2021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그랬는데 일단 힌트를 드리면요. 2번,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은 여기서 금방 12월 31일, 2020년도 12월 31일 사용 재개의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기계장치 처분하기로 맘먹은 순간부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021년도 감가상각 요거 나오는 건 틀렸다 그거죠. 2021년도 감가상각은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시점에서 1번하고 자, 4번 중에서 정답을 이제 고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기계장치 100만 원 그리고 여기 10,000원 더해가지고 일단 이 방법을 보시면은 정액법으로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어디 써 있을까요? 기계장치를 자, 내용연수 5년 잔존 20년 딱 보시면 다른 말 하나도 없고 그 말밖에 없어가지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해야겠다 이 생각은 들어가네요. 제가 이제 열심히 지금 정액법을 한다는 문구 찾고 있는데 그 문구는 없고 근다 그래서 무슨 정률법 이런 말도 없으니까 일단 주어진 공식으로는 정액법 공식으로 2019년도 12월 31일 날짜에 감가상각 한번 했겠죠. 자,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여기다가 감가상각을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00만 원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서 잔존 20만 원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해갖고 나누기를 5로 딱 해야 되겠습니다. 5로 딱 해주시면은 1010 빼기 20만 원 오케이 해가지고 5로 딱 나누니까요 16만 2천 원 나왔어요. 16만 2천 원 이렇게 지금 나왔네요. 자, 그랬을 때 2020년도 감가상각 비는 일단 16만 2천 원 벌써 답이 1번이 나요. 그러면 자 16만 2천 원이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일단 손상차손을 또 구해주셔야 되니까 손상차손 한번 구해봅시다. 지금 현재 이 기계장치 금액이 1010 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처음에 구입했을 때. 그랬는데 19년도 12월 31일자에 감가상각 한번 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감가상각 했으니까 이번에 또 지금 한 차례 또 하지요. 2번 하네요. 19년도 12월 달에 하고 지금 20년도에 한 번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곱하기 2를 한번 일단 해볼게요. 곱하기 2를 하시면은 32만 4천 원 나오네요. 이렇게 그러면은 빼가지고 여기서 32만 4천 원을 빼가지고 68만 6천 원이 나왔네요. 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38만 6천 원 38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회수 가능액이 그랬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상차손 금액은 얼마다? 예, 30만 원. 정답은 정확히 1번이 되겠네요. 오케이? 네네.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볼까요? 자, 해서 정답은 1번이네요. 제가 쭉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30만 원 나왔습니다. 자, 5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5번. 자, 어서 오세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자, 5번 문제. 항공은 2020년 1월 1일 날 월 평균 금액이 120만 원인 종업원. 자, 10명입니다. 고용하고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하면은 퇴직금이라고 하는 게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은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면 퇴직 당시 월 평균 급여액에 근무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도 12월 31일에 계상하여야 할 퇴직급여액과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보시면은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2020년도 12월 31일 날 10명 중에서 2명이 퇴사를 해버렸지요. 그죠? 그러면은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8명 남았겠네요. 8명. 그렇게 하고 또 2021년도 1월 1일 날짜에
지금 2명이 신규로 또 채용을 했습니다. 2명이 또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2명. 자, 이렇게 해갖고 현재 14명은 10명이지만 한 명은, 그러니까 이쪽 무리는, 이쪽 8명은 2년을 근속한 사람들이고요. 여기 이쪽 무리들은 1년을 근속한 사람들이지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 바뀌면 바뀔 때마다 퇴직급여 충당금 이 부분은 누적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거 한 번 한 차례, 그리고 이때 거 한 차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게 지금 조금 여기는 2년이고 여기는 또 1년이고 해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2021년도 월 평균 급여는 전 종업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받았던 금액의 10%를 인상해가지고 132만 원을 지금 준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132만 원.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시지요?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자, 먼저 구하셔야 될 것은 누계를 구하셔야 되니까요. 여기 조금 복잡해갖고 8명 거는 2020년 거, 2020년도 거 이거는 좀 보여드리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2020년도는 8명이죠. 2명이 지금 퇴사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때 당시 120만원 120만원 해가지고 곱해주시면요. 일단 960만원 거가 2020년도 거 퇴직급여 충당금. 자, 요거는 이제 예치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960만원. 이해되시죠, 이거? 그 다음입니다. 이제 해가 지났어요. 1년이 지나가지고 8명 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120만원인데 곱하기 1 더하기 10%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이거예요. 132만원. 이거 곱해보시면 여기가 132만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해놓은 이유가 있고,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요, 저 곱하기 2를 해주셔갖고 2년 거, 자, 요거를 해주셔갖고, 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0년을 일을 했잖아요. 그럼 10년을 일했을 때는 나중에 이제 월급이 계속 올라가지고 10년 후 거, 처음에 시작할 땐 100만 원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예요. 10년 후에 내가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 월급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곱하기 거기다 10년 이렇게 곱해 주시는 거죠. 퇴직금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 132만 원 곱하기 여기 2년 이렇게 지금 자, 이렇게 2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2명분은 지금 여기도 이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번에 어차피 이제 막 입사를 했기 때문에 곱하기 1년 해봐야 일은 어차피 의미가 없어서 곱하기를 안 한 것이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2021년도 거 계산해 보시면은 2376만 원 나온다는 거죠. 요거 얘네 두 개 이렇게 더해갖고 2376만 원. 그랬을 때 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 부분은요. 2376만 원 해가지고 요 금액이 나온다는 거. 요게 아니죠. 이렇게.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계속해서 이 급여가 올라가는 것에 근속연수를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걸 왜 미리 계산을 해놨었냐면은 96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해놨었냐면은 지금 자, 이 퇴직급여 충당금 2376만 원에서 자, 지금 여기 앞에 2020년도 거 960만 원 있죠? 네, 이거를 빼야 이거를 빼주신 금액이 퇴직급여 금액이 된다는 거. 우리가 12월 31일이 되면 차변 쪽에다가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분개하시는 거 혹시 생각나세요? 결산할 때?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 퇴직급여를 얼마를 쓸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거를 쓰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지금 이만큼이죠. 이만큼 이번 2021년 거가 지금 보시면
근데 그 전에 2020년도에 이미 960만 원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해갖고 내 거 합계 잔액 시산표 이미 960만 원 있지요? 네. 그러니까 빼가지고 나머지만 보충하죠. 이만큼만. 네. 여기다 이렇게 쓰시잖아. 이렇게 우리 12월 31일 날 이만큼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을 때 퇴직급여 금액이 이렇게 댕기는 거. 그래서 여기 또 계산을 같이 해주셨어야 되거든요. 좀 어렵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12월 31일 날짜에 우리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 쪽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이렇게 잡으실 때 우리 회사에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있으면 다 퇴직금 추계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싹 하시죠. 퇴직금 추계액을. 그랬을 때 추계액이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추계라고 하는 거가. 근데 내 장부에는 이미 요만큼 2020년도 왜 이만큼 잡아놓은 게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960만 원이 있어요. 있어. 그러면은 이거 빼가지고 퇴직급여 요만큼만 이제 보충하면 내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여전히 요거하고 두 개 합쳐져 갖고 이 금액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죠? 우리 그 결산할 때 그거 생각하시면 조금 쉬운데. 그렇게 하고 차변 쪽에는 퇴직급여만 딱 잡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해가 바뀌었다고 해볼까요? 자, 2022년이 됐어요. 근데 2022년이 되면은 또 어떻게 됐겠어요? 또 여전히 이제 여기는 이제 10명이 되겠죠. 여기 이제 두 사람 포함해갖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기 곱하기 또 근데 이제 이거를 10명으로 다 계산하면 또 안 되는 거가 여전히 여기는 또 8명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은 여기 이제 3년으로 바뀌고 이 사람은 또 2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또 이 금액은 아까 얼마였었냐면 뭐 132만 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해년마다 10%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여기는 3년 여기는 2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금액이 바로 전체적인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회사 1년 이상 근속한 사원이 퇴직금 줘야 된다고 했을 때 나오는 금액. 혹시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금액을 제가 대충 그냥 제가 4천 잡을게요. 4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충 잡았다. 대충 4천 잡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12월 31일자에 가갖고 이번에는 2022년도 12월 31일 날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잡으실 때 어떻게 되겠다. 이미 내 장부에는 이만큼 잡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또 4천에서 이거 뺀 나머지만 보충하겠죠. 여기다가. 그렇게 하고 퇴직급여 해가지고 저기 4천에서 2,376만 원을 뺀 여기다가 1,624만 원 이렇게 잡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제를 갖다가 2022년도 걸로 하라 그랬으면은 퇴직급여 추계액 잔액은 4천이고 여기 4천이고 그리고 퇴직급여는 이거 1,624만 원 이렇게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가 될까요? 예, 조금 어려워요. 자, 1급이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12월 1일자, 2020년도 12월 1일자. 자, 일본에 소재한 회사로부터, 자, 엔화입니다. 엔화. 1000엔.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매입 대금은 6개월 후인 5월 31일에 지급을 했습니다. 자, 환율 변동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자, 2020년하고요, 2021년하고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일단, 원래는 이거 뭐 100하고 이렇게 나눠갖고 계산하셔도 되고, 여기가 지금 100엔당, 여기 920원이잖아요, 100엔당. 그래서 요거 1엔당 하려면 9.2, 뭐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9.2로 안 하고 그냥, 이거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여기 있던 거 920원 간다. 그냥 920원. 자, 그냥 1로 보세요. 1일 때 920원 간다. 이렇게 그냥 볼게요. 100엔당 그랬는데 9.2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냥 단위가 똑같으니까 그냥 1로 볼게요. 자, 2일엔당 920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 12월 31일 날짜에 요 엔화가 올라가지고 950원으로 30원 올랐죠. 예, 30원 올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매입을 했으니까 차변 쪽에 상품 이렇게 붕괴하셨다 그러면은 대변 쪽 같은 경우에는 뭘로 돼 있었었냐면은 뭐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 있었겠죠. 외상 매입금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요게 지금 올라감으로 인해서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거가 더 늘어났지 않을까요? 예, 12월 31일자에 보시면은 요 외상 매입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30 곱하기 그냥 1000으로 해버릴게요. 해갖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 이렇게 3만 원이 늘어났다. 3만 원이 늘어났다. 그렇고 나면 여기는 뭐가 되죠? 외화 환산 손실이죠. 네, 왜냐면 12월달, 그러니까 이때는 평가를 하는 거니까. 평가하는 거니까 외화 환산 손실 해갖고 3만 원이 손실 생겨버렸으니 결국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었겠죠. 자, 이때는 그래서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줄어요. 자,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감소했다. 요네들이 답이 될 수 있겠죠. 걔네들이. 이렇게. 자, 왜 300원인지는 여기 우리가 금방 바로 곱해서 그렇지. 이게 30 차이 나는 거 여기다 이렇게 곱해서 그렇지. 원래는 100엔당이니까 10원이잖아요. 10원. 10으로 해야 되잖아. 10N. 이걸로 봐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이제 그냥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됐습니까? 950원에서 여기 940원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떨어졌죠. 10원만큼 떨어졌죠. 그래서 1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들 어떻게 보면 갚아도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환율이 계속 올라갔을 때 좋은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뭐 매출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 좋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갚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10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한테는 좋은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10원에 대해서 분기가 이제 나갑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지급을 했기 때문에 요 외상 매입금이 이제 이쪽으로 올 거예요. 외상 매입금 금액이 이쪽으로 오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나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때 차이 나는 부분이 앞에서 계산을 해놨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10원만큼 떨어졌으니까 10원만큼 덜 갚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이익이 났다. 이렇게 100원 결국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오히려 쉽죠? 이걸 갖다가 계산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숫자까지 막 넣어갖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설명이 충분히 됐을까요? 네, 이거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냥 딱 봐가지고 지금은 매입했다. 매입했을 때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이니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한테는 불리하다. 그래서 30원만큼 올라갔다. 예, 그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 손실이 생긴 것이다. 손실이 생기면 당기순이익은 내려가는 것이고 여기 같이 또 이렇게 내려가 주면 오히려 이제 10원만큼 덜 갚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30하고 10하고 이렇게 나와서 끝났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문제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자, 7번입니다. 자, 내부회계 관리제도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답이 보여요. 몇 번일까 이거? 4번 한번 보실래요? 4번 한번 보시면 내부회계 관리제도 하고요. 내부 통제제도 하고 누가 언니예요? 항상 내부 통제제도가 언니예요. 이게 상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밑으로 얘가 있는 거예요. 내부 회계관리제도라는 것은 하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나오면 항상 4번이에요. 이건 쉬운 문제거든요.
자, 내부 통제 제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내부를 어떻게 하면 통제를 할까 하다가 그 중에 나온 중에 하나가 그래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회계 쪽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두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면은 이런 법규 준수, 통제 절차 포함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 보호 및 부정 방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렇게 됐죠, 이것도. 패스. 자, 8번. 자, 8번을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항상 요거 잘 보세요. 자, 신고 기간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이렇게 기간이 나왔을 때는 기간도 잘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즉 불공차지라는 거죠. 불공. 자, 지금은 확정 신고 기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인 거 한번 보십시다. 일반적인 거. 불공인 거, 일반적인 거 중에 승용차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여기 소형차 나와가지고 망설이고 계세요? 자, 소형 승용차, 이거 승용차, 요 부분 일단 아무 연기가 없으면 불공으로 보시면 돼요. 자, 거래처 선물 어때요? 불공이죠?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택지 조성 관련 매입이라고 그래갖고, 택지가 땅이죠. 토지. 이것도 불공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이 세 개가 불공이거든요. 그리고 이 3월 25일 거는 비록 이 확정신고 기간 거는 아니지만 여기 보시면 요거 3월 25일 거긴 하지만 이것도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자, 공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가산세는 좀 물수가 있어요. 이거를 늦게 받아갖고 왔다. 그러면은 수치 늦게 해서 0.5% 가산세는 있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것도 다 들어가고 결국 다 더해보시면 얼마다? 3번이죠. 자, 이거 이해되시죠? 자, 윤영은 이거 충분히 이해되셨을까요? 마이크가 잘 안 되시나요, 혹시? 넘어가도 될까요? 자, 9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선생님 소리가 들리다 말다 해요. 그랬었구나. 예. 들이나 말다 막 하셨었구나. 지금요? 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재화의 수입에 있어서 과표는 이 관세의 과세 가격, 그리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러한 것들을 합한 금액이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거쳐가지고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대가를 받은 시기에 전액 다 합쳐가지고 자, 과세 표준에 포함시킨다라고 했네요. 자, 요거 지금 보시면 1번은 정확히 맞는 설명 맞고요. 2번이 지금 틀렸거든요. 2번이. 자, 2번은 왜 틀렸느냐면요. 이렇게 과세 기간이 예정하고 예를 들어서예요. 뭐 확정하고 쭉 이렇게 중간에 거쳐가지고 임대 용역을 공급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 대가를 선불로 받았다고 해서 요 뭐 받은 시점에서 다 이쪽 걸로 딱 잡는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나눠야 돼서 자, 9번에 가보시면요. 이렇게 자, 이 부분은 미리 지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둘 이상의 과세 기간에 거쳐가지고 임대 용역을 공급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눠요. 나눠가지고 과세 대상 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자, 이해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이렇게 6개월 뭐 혹은 1년, 2년 이러면서 그 기간, 임대 기간
자, 그거를 갖다가 한꺼번에 대금을 다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그 계약 그거를 월 단위로가 아니고 한꺼번에 다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고 나눠가지고 계산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설명입니다. 과세사업하고 면세사업을 공통으로 하는 그런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안분을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50만 원 미만입니다. 이 숫자 잘 기억해 주시고 특관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는 거죠. 우리 어제 실기 같은 거 했을 때 보면은 1억짜리인데 7천에 공급을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5% 부당하게 이제 5%나 3억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3억이고 퍼센테이지는 5%거든요. 그 이상 차이가 났을 때는 이렇게 시가로 공급가액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맞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주 과세 기간에 거쳐서 임대 용역 공급했을 때는 나눠라. 자, 10번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에서 근로소득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자,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받은 식사대 있지요. 10만 원. 요거는 과세다 비과세다. 그쵸, 비과세죠. 자, 복무 중에 있는 이 군인이 받은 급여 또한 비과세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해준 보험료도 이것도 굳이 우리 이 급여에다 합쳐가지고 과세하지 않죠. 그렇지만 2번처럼 자, 임원,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이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이거는 근로소득에다가 포함시킵니다. 오케이? 자, 11번 한번 가보게요. 자, 11번을 보시면요. 자,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 문제는 조금 충분히 푸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자, 1번이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원천징수 세율이 25%이고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맞죠? 그리고 무조건 종합과세 된다 그랬는데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이건 뭘로 고치면 좋을까? 이거는. 그쵸, 조건부. 오케이. 와우, 조건부 종합 해가지고 우리 열심히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일용직은 그걸로 납세의무 종결되죠.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하고 끝나죠. 그 다음에 연금, 계좌 연금에 수령한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은 15%. 이게 틀려버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제 술술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퇴직 소득은 원천 징수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확정 신고 의무가 없고요. 오케이. 자,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지금 이거는 개인 사업자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개인 사업자니까 이거는 소득세하고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소득세. 자, 사업소득에 대한 총 수익 금액을 얼마로 다시 보셔야 되느냐 이거지요. 자, 이렇게 지금 매출액 부분이 5천이 있었고요. 당연히 5천은 수익 금액으로 보셔야 되겠죠. 수익 금액으로. 그리고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있어요. 토지를 처분해갖고 이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우리 이 300만 원을 자,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게 영업의 수익으로 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해갖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수익 항목이지만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사업소득에서는 요거를 넣는다 뺀다. 이거 더해줘가지고 소득세 계산하는데 더해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해줄까요? 빼줄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거는 넣으시면 안 되고 우리 지금 사업소득 하는 거잖아요. 지금 소득세 계산할 때 자, 사업소득 요거 우리 지금 요 당기순이익 구했던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이제 막 뺄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표의 급여 같은 경우는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반영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비용 인정 안 해주죠.
그런 것들은 다 세금 계산할 때 더해야 되죠. 더해갖고 세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항목처럼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수익인데 수익 중에서 예금이자 수익일 때 예금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금이자. 예금이자면 이거는 무슨 소득? 이자 소득이죠. 이자 소득. 이거는 이자 소득이 들어가는 거고 이건 아까 이건 양도소득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들은 사업소득에서는 빼야 된다는 거거든요. 손익계산서상에서는 비록 들어갔지만 다시금 우리가 다시 골라내야 되죠. 법인 조정하듯이 소득 조정해야 되죠. 소득세 그 조정. 자, 그 다음입니다. 라번. 사업 관련해갖고 공장에 화재로 인해서 보험 받은 게 있어요. 보험 차익.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사업하고 관련해갖고 공장에 화재 발생해서 보험 차익 받은 거 이거는 넣으셔야 돼. 이거는 수익 항목으로 봐요. 사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됐죠? 그 다음에 거래처 납품계약 위반으로 인한 수령한 손해배상금 이거는 이제 손해배상금까지는 여기다 넣지는 않으셔도 돼서 지금 5천하고도 100만 원. 정답은 1번이 자,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가지고 자, 토지랑 예금이자는 들어가지 않고 사업과 관련 있는 보험 차익은 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다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납품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수령한 손해배상금 이것까지는 세금 안 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법인세 쪽으로 가볼게요. 13번. 자, 13번. 법인세법상 귀속자를 묻지 않고 반드시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해야 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거. 자, 일단 접대비는 무조건 접대비는 사적 경비라든가 증빙 불비 그거는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하지만 나머지는 다 뭘로 가고 있죠? 예, 기타 사유 유출로 가죠. 오케이? 예, 기타 사유 유출로 가고 있어요. 접대비는 우리 소득 처분하실 때 무조건 기타 사유 유출이다. 그래서 대표이사 상여로 가는 것은 사적 경비, 증빙 불비 해갖고 맨 처음 걸러내는 거 걔네들만 가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이자 그럼 이건 상여예요. 소득 처분이. 그런데 뒤쪽에 보시면 뭐 했대요? 원천징수 했대지요. 우리 지금 어제 했던 것 중에 다 나오네요. 어제가 금요일이죠. 그 실기 법인 조정했던 곳에 보시면 저 업무무관 지급이자 부분에 나왔던 것 중에서 자 이렇게 채권자가 불분명한데 원천징수를 했어요. 제 기억이 27만 5천 원 그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은 원천징수 해버렸을 때는 다 소득 처분이 뭘로 가더라?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이미 한번 세금 다 징수했기 때문에 기타 사유 유출로 하시면요. 요 경우에는 별도로 뭐 세금 걷질 않죠. 기타 사유 유출로 갔었을 때는요. 자, 요것도 기타 사유 유출이고요. 되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요거 송금불산이 지금 어제 했던 것 중에 잠깐 어제가 우리가 9회하고 10회를 했었었는데 기억에 잠깐만 한번 가볼게요. 자, 법인 조정 쪽에서 그 업무무관 지급이자 요 부분 지금 보시면은 9회다 9회 어제 수업 참여하셨었죠? 네. 예, 어제 수업 참여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업무무관 지급이자 해가지고 이런 거 막 넣었었고 지금 합계 등록 딱 찍으셔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 불분명 그 중에서도 원천징수 했던 27만 5천 원 여기 보이시죠? 네. 자, 요거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 자 해서 여기까지 얘네들은 다 기타 사유 유출 요것도 원천징수 했으면 기타 사유 유출
자, 업무무관 지급이자 이미 이자는 나갔으니까 기타 사의 이출.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의제배당이잖아요. 의제배당 입금은 유보 발생이거든요. 이거는 자 의제배당 입금 산입액 이거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제배당 입금 산입액은 자 유보 발생.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4번. 자, 여기서도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세금과 공과 내역인데 송금 불산입 항목 아닌 것 찾으랬어요. 송금 불산입 아닌 것. 자, 딱 보셨을 때요. 지금 가산금, 벌과금 이러한 것들은 선불이죠. 송금 인정 안 해주죠. 이런 것들. 그쵸. 연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이런 건 해주죠. 연체하고 지연은 지연, 연체 뒤에 이제 가운데 연자 들어간 것들은 연체나 지연은 다 이건 송금으로 봐줘요. 거래처에 대한 납품을 지연해가고 부담한 지체상금 오죽하면 그랬겠나 싶다 이런 거죠. 그런데 요거 2번은 왜 안 되냐면 토지를 취득했죠. 그랬을 때 지출한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고 이건 뭘로 가야 되죠? 토지로 가야 되죠. 토지. 토지는 유보죠. 유보 발생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2번도 안 돼요. 이것도 취득세. 송금 안 해줘요. 세금과 공과를 안 해주는 항목들이에요. 여기 지금 세금과 공과로 다 잡았는데 그 중에서 송금 불산입 아닌 거는 1번. 이다 그 뜻이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15번 가볼게요. 15번. 다음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들 했습니다. 이거는 좀 쉬워요. 자, 왜 그러느냐면요. 사업 연도를 내가 바꾸고 싶어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지금 12월 31일 해서 12월 법인인데 이거를 조금 바꾸고 싶어. 사업 연도를. 사업 연도는 바꿀 수 있죠. 1년을 안 넘기면 되니까. 그쵸? 소득세야 이대로 해야 되지만 법인세 부분은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고자 싶으면요. 언제까지? 적어도 바꾸고 몇 개월? 그쵸, 3개월이죠. 그래서 사업연도 말부터 여기서 사업연도부터 3개월이네, 3개월. 그래서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 그 말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바꾸고자 하고 싶으면 사업연도일부터 연도 말이 아닌데 자, 사업연도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3개월 이내이다 해야지. 사업연도 말에다가 말해가지고 어떻게 그때 가서 바꾸겠어요? 사업연도인데요. 사업연도 시작부터 3개월입니다. 틀렸어요. 나머지는 내국법의는 납세지가 본점, 주소무소 소재지고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라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고요. 여기서 확실히 이게 틀려가지고 정답은 1번을 쉽게 찾았습니다. 자, 됐지요? 자, 사회로 조금 가볼게요. 이제는 조금 나은가요? 자, 1번입니다. 질적 특성 나왔습니다. 질적 특성. 자, 옳은 설명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울 때는 쉬운데요. 또 어려울 때 또 있으니까 목적 적합한 정보는 적시성을 전제로 하며 의사결정 시점에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목적 적합성을 상실하게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옳은 거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정답은 1번이에요. 해서 이렇게 우리 회계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이 있는데 그 중에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 3가지는 자, 표의 적 피해적 갑자기 뭔 생각했네. 자, 피해적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가치, 예측가치, 적시성 해서 얘네들은 목적 적합성의 하위 속성이고 그 중에 적시에 고객이 요구했을 때 자,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 시점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된다고 하는 거. 만약에 이때 여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적시성이 상실되지요. 1번이 맞네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예측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란 말 때문에 틀린 것이죠. 3번에서 손익계산서에서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은 부분 표시할 경우
손익계산서의 표현의 충실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틀렸을까요? 자, 이렇게 표현의 충실성, 향상성 이 부분을 이렇게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인 항목은 구분 표시할 경우 예측 가치가 향상된다. 예측 가치가 향상된다. 자, 여기 조금 국어가 좀 저도 딸려가지고 설명하기 그러는데요. 비경상이고 비반복이면 자주 반복적으로 이런 항목들을 구분을 딱딱 표시를 해주면은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뭐 예측을 하는데 향상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4번 같은 경우는 너무 내용이 조금 안 맞아갖고 결산 재무제표에 나타난 당기순이익 정보는 분기, 반기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기업 가치에 대한 전망이나 기대를 강화, 자, 또는 확인 강화시켜 준다. 이러한 것들은 이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뭘로 보셔야 되느냐면 피드백 가치다 그거예요. 피드백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 기대치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이런 얘기가 들어가줘야 피드백 가치가 말이 되죠. 그래서 앞에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 설명 자체가 여기가 피드백 가치에 대한 설명이지 예측 가치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그거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2번. 자, 2번은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자, 항공의 2021년 말 기말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실제 재고조사법에 의해서 기말 재고자산 파악하고 있는데요. 실제 재고조사 해보니까 120만 원이 있대요. 자, 이거는 우리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냐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이건 들어가겠죠. 120은. 자, 그 다음입니다. A 회사에다가 위탁한 적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것 좀 팔아주세요 하고 맡긴 물건이 5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M 회사는 2021년 말 현재 50% 고객이 팔았대요. 50% 팔았으니까 50% 25만 원은 안 팔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25만 원은 우리 거 재고에다 넣어야죠. 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적성품의 운반 비용은 별도로 비용이지 여기다가 플러스 시키지 않죠. 그쵸?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FOB 조건이네요. 선적지 조건으로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이죠. 출하를 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운송 중인 상품의 원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배에다 실어버린 순간 우리 물건이 아닌 거죠. 선적지 조건이니까. 이건 넣으시면 안 되겠죠. 이거는. 우리 지금 재고 구하는 거니까 이미 팔렸죠. 이것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회사에 시용 판매한 상품의 원가 70만 원 중에서요. 자, 고객이 40만 원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했죠. 그럼 얼마만 남았을까요? 예, 30만 원 남았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단기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권이에요. 자, 상품권은 처음에 이거 분개하실 때 이렇게 상품권 팔면 대변에 상품권 선수금 이렇게 분개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뭐 현금 받았다가 실제로 이제 이 중에 일부 이제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상품권 선수금 없애고 뭐 매출 나가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랬기 때문에 이 상품권하고 이 재고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품권 부분은 여기다 넣지를 않아요. 상품권 100만 원, 원가 80만 원인데 그 중에 2021년 말 현재까지 회수된 것은 25만 원이다 그랬는데 이 상품권하고 이 기말 재고 파악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상품권은 그때그때 지가 장부에다 기록하고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 나오면 여기하고 관련이 없다고 아예 처음부터 선을 그어버리세요. 상품권은.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25만 원하고 30하고 해서 지금 55만 원이어서 답은 3번인가 보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해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이 문제도 쉬운 문제예요. 3번도.
항상 3번 문제 나왔을 때요. 이렇게 감사가 2번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2번 감사는 맞는 감사예요. 항상 이 감사는 경영진하고는 독립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게 감사가 하는 역할이고,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사가 하는 일, 이사회. 경영진이 설계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것은 이사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렸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지나가도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4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4번. 4번은 계산 문제라서, 자, 2020년 1월 1일 제조 활동에 필요한 기계장치가 50만원, 기계장치 50만원 구입을 했네요. 이 기계장치 내용연수 8년이고요. 잔존이 68,000원 추정되고 있고요. 자, 이걸 연수합계법으로 일단은 선택을 해서 계산한대요. 그랬을 때 12월 31일 현재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연수합계법 공식을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자,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연수합계법은 자 50만원이고 잔존이 68,000원이죠. 그래서 빼가지고 여기 8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8 더하기 7 더하기 해가지고 6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쭉 더해서 분모가 36 나오죠. 여기 쭉쭉 연수합계법 공식이 분모가 얘네들 다 합계 더한 것에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분의 역수지요. 역수. 그래서 36분의 8이죠. 첫 번째 1년차 계산 1차씩 계산할 때는 여기 8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96,000원 나왔죠. 처음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36분의 7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84,000 나왔죠. 그래서 이네들을 다 더해보시면 18만원이 바로 연수합계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 누계거든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만 물어봤으면 쉬웠었는데 이거를 무슨 이중체감법, 뭐 정액법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같이 물어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중체감법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계산해야 되는데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 내용연수 그렇게 하고 이 상각률은요 내용연수 분의 2예요. 2배 더 빠르게 이중체감이니까 정률법보다 더 빠르게 요 체감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8년 분의 8 내용연수가 8년이니까 8분의 2예요. 그래서 8분의 2니까 0.25죠. 그렇게 해서 125,000원이 나온 거예요. 지금 2020년도에 처음에는. 정률법 공식은 그냥 여기 있던 금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가는 건데 이중체감법의 정률은 8분의 2다 보니까 0.25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는 50만 원에서 여기 있던 감가상각 누계를 빼가지고 또 정률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93,750원 나왔죠. 이거 이해되셨을까요? 이중체감법? 그렇게 해서 218,75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체감법은 말 그대로 굉장히 체감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제일 크게 나오죠. 그래서 차이를 빼갖고 보시면은 이 차이를 빼갖고 보시면은 얼마가 나왔느냐. 그래서 218,750원에서 18만 원을 빼보시면요. 38,750원이 38,750원이 정답은 4번이네요. 왜냐면 이중체감법보다 38,750원이 더 적죠. 됐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인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정액법도 밑에 계산해 놨으니까 자 나머지들은 틀렸으니까 볼 게 없네요. 맞는 것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에 대한 회계 처리 옳지 않은 거. 일단 그러니까 유상 감자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급해가지고 자본을 감소시키는 거 맞죠? 유상이니까. 무상 감자는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실질적인 자본 감소를 실질적인 것은 자본 감소가 초래되지는 않죠. 무상 감자니까. 여기도 맞죠?
네. 근데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가 뭐가 쉽냐면 주식 소각시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아가지고 감자 차액이 생겼대요. 그러면 이 주, 감, 자, 얘네들은 주감자, 얘네들은 자본의 뭘로 보지요? 자본 조정 항목입니까? 아니면 자본의 잉여금입니까? 자본 잉여금입니까?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회계 쪽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계정 과목 적요 부분에 보시면 자본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본 잉여금 쪽에 보시면 감자 차익 해갖고 여기 보이시지 않나요? 감자 차익.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들어가는 거죠.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니까 주 감자. 그랬는데 여기 자본 조정이라고 그랬으니까 벌써 띵이죠. 벌써 띵. 3번 틀렸죠. 그죠. 자본 조정은 자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항목들이죠. 감자 차손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자본 조정이 되겠지만. 그죠? 응? 이렇게 감자 차손이 발생했으면 그랬으면은 자본 조정이지만 벌써 3번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자, 주식 소각시 지급하는 금액이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자본 잉여금 중에 감자 차익 범위 내에서 상계 처리하고 미상각된 잔액이 있다면 자본 조정이 감자 차손으로 회계 처리해서 이 잉여금하고 처분해서 상각을 한다. 자, 일단 3번이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술술 풀렸습니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무형자산은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벌써 답 1번이네? 자, 옳은 거. 자, 2번 무형자산의 상각은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에요. 무형자산이라도 제조하고 관련되면 제조 경비로 가야 되죠. 무조건 전액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은 분리 가능하더라도 무형자산이 되려면 분리되어야 되고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식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도 틀렸네. 그리고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통제는 일반적인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는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 필요 조건이다. 말이 뒤에가 이상하네. 뒤에가. 그래서 뒤에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필요 조건은 아니다.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고쳐주셔야 됩니다. 앞부분은 맞았어요. 법적 권리로부터 나오는 거 맞고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죠. 그러나 권리의 법적 집행 가능성이 통제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렇게 이 부분 이것도 넘어가도 되겠네요.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확실히 맞기 때문에 자, 그 다음입니다. 7번. 자, 7번은 뭐예요? 7번. 자, 2021년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 중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대요. 자, 아래의 사건은 모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했어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재무제표를 건드려야 되겠네요. 자, 진부화되어 갖고 2년 동안 남아있던 재고자산 6만 원을 감액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2020년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회계연도 재무제표 4만 원이 매출이 누락이 되었대요. 그랬을 때 2021년 12월 31일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타당한 것 고치라고. 이거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기 때문에 고쳐야 돼서 자, 2020년 거를 고쳐야 돼서 2020년 거를 고치는 게 이거 지금 이거네요. 4번이네요. 2020년 기말 재무제표 4만 원을 매출을 증가시키고 누락됐으니까 증가시키고 그리고 2021년 기말 재무제표에서 자, 2년 동안 지금 재고자산 6만 원 감액시키기로 했으니까 감소시킨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셔야 되는 문제네요. 4번. 자, 다시 한번요. 요 문제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시면 요거는 재무제표 수정하는 거 아시지요? 우리
예, 회계 처음에 정책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그 부분 초반에 조금 했었을 건데 그래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가 있다 뭐 이럴 때는 수정하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고치시는 거예요. 2020년도 10월 31일 재무제표 4만 원이 누락되었다. 그러면은 2020년도 걸 건드려야 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그냥 이거 만약에 계산해서 뭐 얼마 숫자 내라 그랬으면 머리 아플 텐데 이렇게 계산하고 한다고 하면 끝나는 거니까 넘어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쉽게 풀 건 또 풀어야 돼. 벌써 8번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설명 옳지 않은 것. 법인은 무조건 전자 발급해야 되죠? 이거 왜 이렇게 쉬워졌죠? 자, 이거 공급받는 자는 뭐만 필요하죠?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하나만 있으면 되죠? 네? 우리 요런 세금계산서 쭉 내려갖고 맨날 보시는 거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막 보면 이거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공급받는 자 이거 하나만 빨간색 굵은 테두리로 돼 있죠? 이거 하나만 필요하죠? 이게 꼭 필요한 굵은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맞죠? 자, 공급자는 3개.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 3개. 공급받는 자는 이거 하나. 그리고 작성일자. 네, 공급가액과 세액까지 해서 7개죠? 네, 맞죠?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벌써 2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선발행 세금계산서 이런 것들은 공급도 안 했는데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급됐다고 했을 때 7일 이내 대가 받으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고 있고요. 거래처별로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해서 우리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지요. 자, 거래처별로 역월 그러니까 여기 뒤로 가는 거예요.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해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있다. 오케이, 맞죠? 틀린 거는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서 과세기간은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맞죠? 신청해야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요. 이거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니까 면세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 아닌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이게 틀렸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자, 이게 틀렸네요. 이거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9번 경우에는 이렇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는 등기부상 소재지.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부동산 임대업. 하도 떴다방이 많아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자, 사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10번 한번 가볼게요.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요. 이런 것부터 눈에 팍 들어와요. 이제는. 왜냐면 출자 공동기업 하면은 이 출자 얘는 보시면 조건부 종합과세입니까? 무조건 종합입니까? 그쵸. 무조건 종합이었죠. 해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요. 이거는 바꿀 수가 없고 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것, 국외에서 벌어들인 것까지 다 납세를 해야 되고 구성원 간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단체가 있다면 이거를 1거주자로 보아서 과세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4번은 우리 맨날 했던 거
안 붙여놨네. 아예 이제는. 해서 출자는 무조건 종합이었었고요. 11번 종합소득 설명 옳은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 받나요? 못 받나요? 이제 받지요?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1회 출산할 때마다 얼마씩? 200만 원 받으시니까요. 직계 존속은 일반 대학교 수업료 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 안 되죠? 오케이. 3번이 답이죠. 일용 근로는 얼마든지 간에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사주 조합은 400이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종합과세 반드시 합산해야 되는 거 찾아보자. 고용관계가 없어요. 고용관계가 없으면 자, 직장인은 아니겠고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가 있으면 이런 관계에서는 60%가 필요경비니까 자, 계산해 보시면은 40%만 과표니까 40% 6, 4, 24에서 240만 원 나왔으니까요. 기타 소득은 300만 원이 안 되면 본인이 분리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종합해야 되는 건 아니지요. 자, 반드시 종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오케이 맞고. 자, 직장 공조의 초과 반환금 이거 우리 앞에 아까 있죠. 자, 비실비실한 상태로 직장에 다니는데 초과 근무를 많이 시켜가지고 법원에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무조건 분리시켜달라고 했다. 그거 기억나세요 혹시? 직장 공조의 초과 반환금은 뭐다? 무조건 분리죠. 예, 반드시 종합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자, 비상장입니다. 주주가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해서 받은 이런 무상주는 나중에 자, 배당 나오게 된 배당 소득 쪽에서 관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상관없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요거 건설 현장에 근무하는 노무자가 있는데 18개월간 일을 했다면 이거는 계속 근무자지요. 그래서 3개월이 넘어가 버리면은 상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에 이 정액적으로 받은 급여가 있다. 고용주에게 받은 급여가 있다. 그랬을 때는 4번인 경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을 해야 되는 그런 소득이 되겠는데 근데 조금 의심스러운 거가 이 양반이 급여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연말정산함으로써 납세 의무 종결인데 일단 조금 아쉽네요. 자, 일단은 이 양반은 상용이에요. 그냥 여기 일용근로였으면 분리과세되고 말아버리는 거지만은 자, 그런 의미에서 종합으로 갔던 걸로 보고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한번 가볼까요?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법인세 신고서에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 첨부 안 하면 이거 무신고로 본다. 맞는 설명이고요. 법인세 신고할 때 이런 거 당연히 제출해야 되고 법정 기한 내에 중간애납세액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거 중간애납 있죠. 우리 1월부터 6월달 것까지를 8월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갖고 그때 내죠. 2개월 후에. 그죠? 그랬을 때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는데 이게 틀렸네요. 13번이. 자, 끝까지 일단 볼게요. 법인세 중간 애납은요. 애납 기간이 지난 2개월. 아까 말한 대로 8월달 맞고요. 추계 결정 시 추계라고 하는 거는 기장을 안 하고 자, 결정할 때 말하는 거예요. 비용 결정을 할 때 2월 결손금 외국납부세액은 적용되지 않지요. 이런 것까지 안 해줘요. 장부 기장했을 때 2월 결손금도 공제받고 외국납부세액 공제도 받는 것이지. 그렇지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거 천재지변까지 안 해주는 건 아니고 그건 해준다는 내용이니까 이것도 맞고요.
자, 지금 13번 내용 가운데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중간해납세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미납부 가산세 이 부분은 있지만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을 안 해요. 이거 중간해납에 대해서는.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나중에 법인세 계산해갖고 계산할 때 중간해납 했던 거 일부 빼고 나머지 안 냈던 건 다시 내면 되는 거니까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해요. 자, 이해되셨죠? 네, 이제 14번. 자, 이제 여기도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채권자가 이렇게 불분명한 사채 이자는 아까도 보셨지만 송금불산입 하셔야 되고 당연히 대표자 상여지만 그 중에서 원천징수 당한 게 있으면은 그거 기타사유 유출로 본다고 했죠. 건설자금 이자는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이 건설자금, 건물 같은 거 지으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은행에서 돈 빌렸을 때 거기서 지급되는 그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의 취득금액으로 계산해야 되죠. 그잖아요. 우리 건설자금 어제 이자 했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자 비용 같은 걸로 잡으시면은 인정 안 해. 송금불산입 되죠. 업무 무관 자산 등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규정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해서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하게 계상한 경우 송금 산입하여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고 그 후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송금 불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한다. 14번은 잘 모르겠네요. 자, 지금 보니까 14번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14번은 업무 무관 자산 등을 보유하는 법인의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은 이 차입금 과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법인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랬고요. 여기 지금 차입금 과다 여부와 관계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거 닫아버렸네. 아휴, 순간 안 보이는 줄 깜짝 놀랐어. 이제 그만하는 뜻인가 보다. 차입금 과다법인 있잖아요. 그거는 이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요거하고 관련되는 멘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요. 이렇게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하실 때 보시면 이렇게 차입금 과다법인 이었을 때 임대보증금 간주입금 조정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방금 보신 거 자, 요 부분하고는 업무무관 자산 요 부분하고는 차입금 과다법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얘긴 거예요. 자, 됐지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밑에 설명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하게 계상을 했다. 건설자금 이자를 과대하게 계상을 했다. 그랬을 때는 송금 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 처분하고 감가상각 또는 양도시 송금 불산입 유보로 처리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은 그런가 보다. 그냥 그 정도로. 저도 이거는 정확히는 제가 연구를 하지 않아가지고 여기 3번이 틀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해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자, 15번도 연구를 조금 했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잘 모르겠다.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다음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 그랬습니다. 제5기의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자 10만원에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제 했던 거다. 토지의 시가는 30만원이에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어요. 토지 왜냐면 특관자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5% 이상 차이가 나거나 이건 벌써 5% 이상 차이가 나죠. 예. 그래갖고 이러한 경우에는 요거를 이렇게 토지 30만원 잡고 그리고 현금
10만원 이렇게 잡고, 자, 평가 이익 20만원 이렇게 지금 잡았다. 지금 이거거든요. 아하. 자,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네. 자산에 대한 평가 차익은 법률에 의한 것이었을 때만 입금으로 본다. 예,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평가 이익으로 해가지고 20만원 이렇게 지금 잡았는데, 자, 어제하고 문제 틀려요. 어제 우리가 풀었던 거는 9회차 부분에서 풀었던 거는 이 문제가 아니었었어요. 여기 지금 쭉 보시면은 뭐였었냐면은 10회차구나. 10회차. 이 문제하고 그 문제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혹시 또 그거를 미리 풀었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이거 토지의 저가양도였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각할 때, 이건 매각할 때였었고요. 이거는 지금 구입하는 거죠. 매입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인데,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자산을 평가를 하는 거죠. 자산을 평가할 때는 언제만 인정을 받는다. 자산의 평가 차익은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입금으로 보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토지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여기다가 30만원 잡고 평가 이익 20만원 이렇게 지금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익으로 잡았죠. 이렇게 평가 이익으로. 이해 안 되시죠 지금? 언니, 마이크 소리가 또 안 들리는데? 큰일 났네. 자, 마무리. 영현 언니. 자, 마이크 소리가 또 안 들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이 토지의 저가양도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1억 가는 것을 7천에 매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천만큼 입금 잡아야 돼가지고, 이거는 상여로 소득 처분했던 거고, 이거는 매각이에요. 매각. 자, 그만큼 이익을 누렸을 때는 이만큼 3천을 다시 입금으로 본다는 거. 시중에서 시가가 1억 가는데 7천에 지금 팔았다고 했었을 때는 상여로 처분하는 거고, 지금 이거하고는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고, 이거는 뭔 내용이냐면 토지를 매입했을 때, 자, 이 과정에서 평가 이익은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20만원 잡는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한 경우에만 입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입금 잡은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잡았을 때 입금 잡고 유보 발생으로 처리했으므로 이번에 이렇게 송금으로 빼가지고 처리하셔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